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유진 광장에 대구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대구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대구시는 지난주 이곳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는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은 국유지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표지석을 설치하면서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광장 시설의 하자 관리와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국유지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불법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유재산법 7조에 보면은 국유재산 보호의 규정, 국유재산의 소유는 국가가 돼가 있고 그 관리청은 대구시인데 이 관리청은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동상을 설치하게 되면은 영구 점유를 하게 되는데 그 영구 점유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18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한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시가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건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는다며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광장 조성 이후 광장을 대구시에서 관리하면서 시민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서 있다며 표지석이 철도 운영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대표도서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 5월. 단 석 달 만에 아무런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된 논쟁과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서울에선 마무리되는 듯 보였던 이승만 기념관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기념관 건립 위치를 종로구가 아닌 용산에 짓는 걸로 재단 측이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어디에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의 선택은 종로구 송윤동이 아닌 용산이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에 짓는 걸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열린 송윤 녹지광장을 지켜냈다. 시민들의 승리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관련 논란이 끝나는 듯 보였는데 서울에 지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승만은 전쟁 때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을 유린하고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인 낙살의 주범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서울 한복판에 짓는다는 건 서울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보는 대통령 기록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충분히 있다고도 했습니다. 단순히 위치의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눈물과 피로 끌어내린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념관을 굳이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점에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극기, 이승만 기념관과 같은 극우 보수 프레임을 통해 보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부산은 지역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부산에 필요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LG엘로비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위험 지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지역 내 충격을 줬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대표적 부촌인 우동과 중동,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좌동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역 역시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은 해운대구 인구 감소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12년 인구 42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0년 뒤인 2021년 4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이후 올해 38만 448명으로 감소세입니다. 해운대구는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이색 정책 살펴봤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의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지난 5월 의사와 공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춘 남녀 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운대에 사는 청춘 남녀 2년을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40명 모집에 무려 147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해운대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랑데부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색 결혼 장려 프로그램인 해운대 랑데부 행사에 이어 오션뷰 임신부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구의 이색적인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요즘 MZ 트렌드, 임산부님들의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그 밝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이런 곳에서 그 소품 같은 걸 만들어 가면서 이날 하루에 그 임신 스트레스나 육아 스트레스를 그 날리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이제 좀 독창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운대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을 지자체에서 직접 빌려 임신부들이 문화체험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해운대구 아가맘 센터에 임산부로 등록을 하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막혀있는 이런 공간보다 바다도 보이고 좀 밝고 그리고 같은 임산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를 지역에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 정책 관실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 정책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이제 그 지역 불균형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이러한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조금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줌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산시. 2030 여성들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당근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대구 동성로가 관광 특구로 지정되면서 한강 이남 최고의 상권으로 불렸던 옛 영광 재현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성로를 젊음의 거리, 세계적인 쇼핑의 거리로 만들 계획인데요. 대구역과 연계한 접근선 개선 방안이 과제로 꼽힙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대표 상권 동성로 입구에 관광특구 지정을 알리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쇠락해가는 동성로가 한강 이남 최대 상권으로 불렸던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현실은 공실률 20%, 상가 5곳 중 한 곳이 비어있을 정도의 깊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관광특구 지정 효과는 3, 4년 이후에나 나타날 전망이고 그동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입니다. 공실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좀 낮춰야 돼. 임대료를 좀 낮춰야 돼. 낮춰가지고 공실이 없는 동성로가 되어야지. 홍 시장은 동성로가 로마의 스페인 광장 같은 명품의 거리, 쇼핑의 거리가 되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와 같이 밤새도록 공연이 펼쳐지는 젊음의 거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성로를 젊은의 거리 만들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해놓고 지정만 해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이제 동성로를 만들어 갈지 후속 조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시설 인프라와 컨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되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동성로에 쉽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대구역을 통한 도심 유입 인구를 확대해 북성로와 동성로가 동반 회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동성로 관광특구가 확정되었는데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구역과 북성로 그리고 동성로가 연결되는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만이 관광특구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과 상인들은 KTX와 SRT 등 고속열차의 대구역 정차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광역순환철도, 달빛철도의 대구역 연계 노선 신설 등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인천에는 현재 300여 개의 마을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센터 운영 방식을 기존 민간 위탁 방식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단체들은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자율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인천시의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중고 청바지를 활용해 가방 등의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 니폰맘스입니다. 설립 초기 지역 주민들이 모인 마을 공동체로 시작해 현재는 별도 법인을 갖춘 마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 성장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지난 2013년 센터가 설립된 이후 올해로 11년째 지역 내 활동가 육성과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방식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 위탁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시 마을 공동체 관련 단체들은 비상 대책위를 꾸리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인천시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공동체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행정은 행정의 일이 있고 마을은 마을의 일이 있습니다. 행정이 마을의 일까지 다 독점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마을의 문제는 관에서 직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지원센터 민간 위탁 폐지와 관의 직영의 문제를 반대합니다. 이들은 또
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의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 2,200여 명의 서명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주민 공동체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한다고 만들 수 있는 관계일까요? 그동안 인천 마을 곳곳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지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예산 7억 원 중 4억 7천만 원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고 어쨌든 저희가 그 사업비를 다 잘라가지고 또 더 자를 게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비를 늘릴 거거든요.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단순히 사업 예산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네트워크 구축 등 비사업 예산에 투입된 인력과 업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천시는 관시행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은 야외 활동할 때 벌을 조심해야 합니다. 번식기를 맞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가 늘기 때문인데요. 지역 의용 소방대까지 나서 벌집 제거에 나섭니다.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출동. 군포 의소대, 군포시 당정동 푸른빌딩 건물 말벌집 출동하기 바랍니다. 야외 계단 하부 틈에 말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현장.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의용 소방대원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긴 논의 끝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막대에 살충제를 연결합니다. 구령에 맞춰 살충제를 뿌리자 벌집과 함께 숨어있던 벌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원래 저런 데는 잘 안 있거든요. 뭐 숲속이나 그런 데 있으면 그래도 이거 방호복 입고 가서 처치하기가 좋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이 잘 안 닿는 곳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벌집 관련 출동 건수는 62만여 건. 이 가운데 벌들의 번식기를 맞는 7월부터 9월에 관련 신고가 집중돼 있습니다. 벌집 제거와 같은 생활 긴급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여름 군포 소방서 소속 의용 소방대원들이 벌집 제거에 나섭니다. 덥고 습한 여름, 방호복을 입을 때마다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이게 생활안전대라는 게 여름에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더위가 있더라도 뭐 저도 작년에도 벌 몇 번 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그냥 벌집 열심히 활동해야죠. 한편 군포 소방서는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달라며 어두운 색계열의 옷을 피하고 벌을 유인하는 음료와 음식 취식 등을 자제하는 것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의 83.3%가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하는 늘봄 학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학부모 수요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참여율을 확인했다며 개학 후 추가로 늘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부터 대구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 정규 수업 이후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늘봄 공간과 프로그램, 강사, 업무 인력 등 늘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일선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명칭도 늘봄 교실로 변경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한의학 웰니스를 탐하다를 주제로 2024 K-메디 웰니스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한의체험관, K-뷰티관, K-웰니스 문화관, 한의학 산업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1,500여 명의 한의사가 참가하는 2024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학술대회, 외국인 3천여 명이 참가하는 2024 국제 이론 및 응용 역학회의도 열려 대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역대 최다인 총 5,1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142명 모집에 5,111명이 지원했으며 경쟁률은 평균 35.9대 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 인원이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사는 올해부터 응시자의 지역 제한을 폐지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오는 24일 오후 6시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8월의 여름밤을 장식할 힐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대중가요와 OST 등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지현안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6곳에 2억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기금은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228 기념 학생도서관이 다음 달 5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해질녘 인문학을 운영합니다. 명화와 예술가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상설 디지털 배움터 교육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실생활에 필요할 다양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늘봄학교가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모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